안녕. 사랑하는 아주중학교 3학년 친구들 안녕. 좋아, 오늘도 즐거운 역사 시간이 돌아왔지.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 시간, 오늘은 갑신정변이라는 제목과 동학농민운동이라는 큰 주제를 공부를 해볼 거야. 그래서 먼저 지난 시간의 내용 한번 복습해보자. 먼저 첫 번째 강화도 조약을 맺었어. 최초의 근대적인 조약이었지. 그리고 강화도 조약을 시작으로 굉장히 많은 서양 국가들과 조약을 맺었던 것을 기억할 거야. 그래서 서양 국가와 조약을 맺음으로써 조선은 중국 중심의 전 근대적인 동아시아 질서를 넘어서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 서양 국가들과 맺었던 조약은 치외법권이나 최혜국 대우 같은 조약들이 들어가 있는 불평등 조약이었지. 그리고 이런 개항과 개화의 움직임에 반대하고 있는 위정척사라고 하는 흐름도 우리가 확인을 해보았어. 그리고 개화운동의 문제점에서 발생했던 구식 군인들의 반란이었던 이모군란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지. 오늘은 이 이모군란 바로 다음 이야기에 대해서 알아볼 거야. 위정척사나 이모군란처럼 근대화나 개혁에 반대했던 움직임도 있었지만, 이미 근대화와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이고 거스를 수 없는 파도였어. 이 근대화와 개혁의 파도는 조선을 향해서 거세게 몰아쳤단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크게 세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야. 먼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개혁, 급진적인 개혁을 시도했었던 갑신정변과 그러한 위태한 조선의 상황을 둘러싼 열강들의 눈치 싸움,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개항 이후 20년 동안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던 조선 사회를 한번 바꿔보자, 밑에서부터 개혁해보자 라고 주장하는 농민들의 개혁운동이었던 동학농민운동이 바로 그것이지.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을 들으면서 당시 개항 이후의 조선 사람들은 어떠한 새로운 조선을 꿈꾸었는지, 그리고 그런 조선을 열강들은 어떻게 바라보았는지를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럼 먼저 갑신정변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자. 고종이 흥선대원군이 하야하고 나서 고종이 정권을 잡으면서부터 조선은 여러 가지 개화 움직임을 펼쳐왔어. 하지만 이런 개화 움직임이 잠깐 스탑되는 일이 발생하는데, 그것이 바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이모군란이었지. 이모군란 자체도 굉장히 우리나라 역사에서 중요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포인트는 이모군란이 가져온 결과가 더 중요해. 왜냐면은 이모군란을 진압하는 나라가 어디였니? 맞아, 조선은 스스로 이모군란을 진압하지 못하고 조선의 국내 문제에 청나라를 끼어들게 하지. 결국에 이모군란을 진압한 청나라의 정치적인, 경제적인 간섭이 심화된 거야. 이러한 흐름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급진개화파였어. 개화파들은 청나라의 간섭에 불만을 많이 갖고 좀 더 조선이 빠르고 강력하게 개혁하기를 원했었지. 당시에 청나라의 내정 간섭을 불만을 갖고 있었던 급진개화파들은 대부분 일본의 영향을 받았어. 왜냐하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조선보다 약 20년 정도 더 빠르게 개항을 진행하고 개화를 진행해서 서양 국가들을 모델로 삼아서 당시에는 굉장히 빠르게 경제, 산업, 군사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발전을 시켜왔거든. 급진개화파들은 일본을 본따서 조선도 그렇게 빠르게 개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 여기 있는 4명은 당시에 갑신정변을 이끌었던 급진개화파들이야. 굉장히 젊고 똑똑한 엘리트 층들이었지. 이들은 조선에 있었던 청나라 군대가 청나라에서 청나라와 프랑스가 전쟁을 하자 이것을 지원하려고 잠깐 빠지거든. 그 틈을 타서 일본의 지원을 받아서 정부를 장악하고 지금과는 달랐던 마치 일본과 같은 좀 더 빠르고 급진적인 개혁을 하려고 시도했어. 급진개화파들은 근대적인 우편 시스템을 담당했던 우정총국이라고 하는 정부 기관이 설립되는 기념일에 맞추어서 정변을 일으키고 권력을 장악하려고 했어. 너희들 우편 시스템이 뭔지 알지? 편지 보내고 소포 보내고 그런 거야. 근데 선생님, 편지 보내고 소포 보내는 게 엄청 대단한 근대적인 일인가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요즘이야 우리들은 스마트폰이나 SNS 같은 걸 통해서 사람들이랑 사람 사이가 굉장히 직접적이고 빠르게 만날 수 있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그렇지 못했잖아. 어떠한 급박한 일이 있을 때, 야 돌쇠야 가가지고 편지 좀 전달해줘라 하는 것보다는 근대적인 시스템에 맞춰서 전문 관리가 일을 착착착 진행해 나가는 것이 좀 더 발전된 사회 시스템이겠지.
그래서 당시에는 이런 우편 업무가 굉장히 중요한 업무였어. 무튼 급진 계약파들은 지금의 인사동 바로 옆에 있는 우정총국에서 기념식이 있을 때 빠르게 정변을 일으켜서 거기서 개화에 반대하는 관리들을 공격하고 빠르게 왕과 왕비가 있던 창덕궁까지 접수하는 데 성공해. 그리고 창덕궁에서 왕과 왕비를 접수했던 개화파들은 정부를 장악하고 굉장히 빠르고 급진적인 내용을 담았던 개혁안들을 발표하면서 새로운 정부를 구상하게 되는 거지. 급진 개화파가 정부를 장악하고 주장했던 총 14개의 개혁 정강 중에 중요한 내용을 선생님이 가져와 봤어. 너희들이 이 내용을 선생님이랑 같이 읽으면서 학습지 빈칸에 너희들이 내용을 각자 정리를 해서 급진 개화파가 꿈꾸었던 조선은 어떤 모습이었을지 정리해보면 될 것 같아. 자, 보도록 하자. 1조 청에 대한 조공을 폐지한대. 그래, 이제 4대 외교를 폐지하는 거야. 이제 청나라를 벗어나서 좀 더 근대적인 외교 관계를 수립하자라고 하는 측면이지. 그리고 급진개혁파 자체가 원래 청나라보다는 일본을 좋아했잖아.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겠지. 자, 두 번째, 문벌을 폐지하고 능력에 따라서 관리를 임용한다. 예전이랑 다르게 더 이상 문벌, 어떤 가문의 빽 이런 것보다는 개인의 능력을 중요시해서 관리를 임명하자. 근대적으로 선발하자. 이러한 내용들을 담았던 걸 확인할 수 있어. 토지에 대한 세금을 개혁하고 모든 재정, 모든 돈 관련된 것은 한 곳에서 담당한다. 그래서 이제 재정, 경제 부분도 근대적으로 하자라고 하는 부분들 급진 개혁파들 주장을 했고, 마지막으로 고위 관료들은 의정부에서 회의를 해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한다. 그러니까 이제 마치 의회와 같이, 국회와 같이, 지금의 국회와 같이 관리들이 회의하고 토론하는 근대적인 정치체제를 추구하자라고 얘기를 했던 것들이 바로 급진 개혁파들의 내용이야. 하지만 이러한 갑신 정변을 일으켰던 급진 개혁파들의 기대는 물거품으로 끝나. 왜냐면 이들의 개혁은 실패하거든. 청나라가 빠르게 조선으로 돌아와서 갑신정변에 개입을 했고 결국 급진 개혁파들은 3일 만에 패배하고 도망치게 돼. 3일 만에 끝나버린 급진 개혁파들의 시도를 우리는 3.1천하라고 부르기도 한단다. 지금부터는 갑신정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볼 건데 화면을 바꿔서 선생님이랑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 갑신정변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자 얘들아. 먼저 배경을 살펴볼게. 이모군란 이후에 어떤 나라의 내정 간섭이 심화되었지? 그래, 좋아. 이모군란을 진압했던 청나라의 내정 간섭이 심화되었어. 그러다 보니까 개화 정책은 굉장히 더디게 진행되었고, 그리고 때마침 청나라 군대가 일부 철수한 거야. 왜냐면 청나라랑 프랑스 사이에 전쟁이 있었거든. 갑신정변을 이끌었던 급진 개혁파들에게 이 정도의 기회는 없었지. 결국에 급진 개혁파들은 대장격이었던 김옥균을 중심으로 누구의 지원을 받았을까? 일본의 지원을 받았어. 일본의 지원을 받아서 갑신정변을 일으키게 되는 거야. 이들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정국 개국 축하연을 이용해서 정변을 일으키고 14개의 조에 달하는 개혁 내용을 발표하고 근대적인 개혁을 시도했지만 생각보다 빠르게 청나라 군대가 개입을 해서 이들은 3일 만에 실패했지. 우리는 이거를 3.1천하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랬어. 결국에 김옥균 등 급진 개혁파들은 일본으로 망명했어. 자, 이 결과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이모군란 이후에 이모군란을 진압했던 청나라의 영향력이 강화된 것을 확인해 볼 때, 생각해 볼 때 이번에 갑신정변 이후에는 어떤 나라의 내정 간섭이 더 심화되었을까? 갑신정변을 진압한 나라겠지. 그래, 바로 바로 청나라의 내정 간섭이 더욱더 심화되었다라고 하는 부분도 우리가 체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와중에 일본은 우리 갑신정변 때 우리 피해봤다, 우리 건물 부서졌다, 사람 죽었다, 피해 보상해라 라고 하면서 피해 보상을 요구를 하고, 일본과 청나라는 또 텐진 조약이라고 하는 자기들끼리 조약을 맺어. 그런데 이 조약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 조약의 내용은 바로
나중에 조선에 문제가 생겼을 때 청나라와 일본이 공동으로 군대를 보낸다. 청나라만 군대를 보낼 수 없고 일본도 군대를 보낼 수 없어. 청나라가 군대를 보내면 일본도 군대를 보내고 일본도 조선에 군대를 보내면 청나라도 군대를 보낸다. 이런 조약을 맺게 돼. 이 조약의 이름이 뭐라고? 그래, 텐진 조약이야. 이 텐진 조약은 나중에 엄청난 스노우볼이 되어서 굴러오니까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해두면 되겠다. 자, 우리가 지금 갑신정변의 배경 그리고 과정,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았어. 갑신정변의 의의와 한계를 정리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 갑신정변은 조선을 근대국가로 만들고자 한 정치개혁 운동이었어. 그리고 갑오개혁 등 이후 개혁에 영향을 주었다는 데서 우리 역사에서 큰 의의를 갖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지. 하지만 한계점도 명확했어. 이들이 누구의 힘을 빌리려고 했지? 그래, 아까 이야기했듯이 급진개혁파들은 일본의 힘을 빌리려고 했어. 그리고 이들이 소수의 엘리트층이었다 보니까 일반 백성들의 그런 아픔이나 이런 부분들을 공감하지 못했어. 일반 백성들이 원했던 개혁보다는 정치개혁에 치우쳐서 개혁을 주도하려고 했지. 때문에 일본에 의지하고 일반 백성들이 원했던 토지개혁 같은 부분들을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지를 얻지 못했던 바로 이런 개혁을 위에서부터의 개혁. 위에서부터의 개혁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를 해두면 좋을 것 같다.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급진개혁파들은 갑신정변이 실패하고 나서 어떻게 살았을까? 그 뒤에 이야기들이 좀 재밌어서 선생님이 가져와 봤어. 먼저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서광범. 서광범은 갑신정변이 끝난 이후에 일본을 거쳐서 미국으로 도망가. 그래서 미국에서 시민권을 획득하고 이후에 박영호랑 같이 갑오개혁을 이끌면서 다시 조선으로 돌아오는 등 조선의 근대화, 조선의 개혁에 힘을 썼었어. 하지만 결국에 젊은 나이에 사망하지. 그렇다면 여기서 말한 서광범과 같이 갑오개혁을 이끌었다는 박영효, 이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 이 사람 역시 일본으로 도망가. 일본으로 도망간 이후에 일본의 지원을 받아서 갑오개혁을 주도하게 되지. 그리고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로 빼앗은 다음에는 완벽한 친일파로 돌아서서 일본으로부터 귀족 자기도 받고 친일파로 살다가 떵떵거리면서 천수를 누리고 79살까지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어. 서재필 같은 경우에는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4명의 주인공 중에 가장 어렸어. 갑신정변 당시에 한국 나이, 만 19살밖에 안 됐어. 그랬던 서재필은 미국으로 가게 되지. 그리고 미국에서 미국인으로 귀화해. 서재필을 거꾸로 한 필제서에서 따온 필립 제이슨이라는 이름으로 개명을 하고 미국에서 살아. 그래서 의대까지 졸업을 하고 의사가 되지. 그리고 나중에 귀국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 정도에 배울 독립협회를 세우는 등 조선의 근대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기도 해. 일제강점기 이후에는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서 일본을 비판하고 조선의 독립을 지지하려는 그런 독립운동을 펼치기도 하지. 하지만 본인은 끝까지 조선이 광복된 이후에도 조선으로 돌아오지 않고 미국에서 살겠다는 의지를 밝혀. 조선인보다는 미국인으로서의 아이덴티티가 강해진 거지. 결국 그는 광복이 된 이후에도 미국에서 살다가 사망하게 되지. 자, 마지막으로 4명의 급진개혁파 중에 리더격이었던 김옥균을 볼게. 이 4명의 인생 중에 가장 기구하다라고 볼 수 있어. 김옥균은 일본으로 도망가. 하지만 갑신정변 당시에 김옥균을 포함한 급진개혁파들이 당시에 청나라를 밀고 개화에 반대했던 사람들을 많이 죽이는데 그 사람들 중에 많은 숫자가 당시에 고종의 부인이었던 명성황후의 친척들이었어. 때문에 이에 앙심을 품은 명성황후와 조선 정부의 관리들은 김옥균을 암살하려고 했지. 결국 조선 정부에서 파견된 암살자에 의해서 김옥균은 일본에서 암살당하게 되고 그 시신은 땅에 묻히지 못하고 조선으로 돌아오게 돼. 그리고 조선으로 돌아온 김옥균의 시신을 조선 정부에서는 훼손하지. 바로 대역죄의 책임을 물어서 목을 자르고 길거리에다가 목을 매달아놔.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정말 무서운 일이지. 근대화를 꿈꾸었던 김옥균이 가장 근대적이지 않은, 굉장히 전근대적이고 잔인한 방식으로 인생의 마지막을 장식했다는 부분이 굉장히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선생님이 이 다음 페이지에 김옥균의 사진을 보여줄 건데 조금 잔인하니까 마음의 준비를 조금 하면 좋을 것 같아. 이거는 그림이 아니라 사진이야. 당시에 김옥균을 시신을 받은 조선 정부에서 그 시체에서 목을 잘라서 이렇게 매달아 놓고 대역 부도 옥균, 그러니까 세상 최고의 나쁜 놈 김옥균 역정놈이라고 쓴 거야. 굉장히 잔인하지. 그래서 얼굴 부분은 선생님이 좀 자체적으로 모자이크를 했어. 그래서 이것처럼 조선의 개화를 꿈꾸었던 4명의 인생 역정이 이후에 이렇게 갈렸다는 부분들이 참 재미있기도 하고 역사의 아이러니이기도 한 것 같다. 갑신정변 이후에 조선에서는 어떤 나라의 영향력이 급속하게 커져? 어딜까? 당연히 갑신정변을 진압했던 청나라였어. 청나라의 영향력이 너무 커지자 조선 정부에서는 청나라를 막기 위해서 또 다른 외부 세력을 끌어들여. 그게 바로 조선 북쪽에 있었던 러시아였어. 당시에 러시아는 굉장히 추운 북쪽에 있는 나라다 보니까 겨울이 되면은 항구가 다 얼어서 배를 띄울 수가 없었어. 그러다 보니까 남쪽에 있는 따뜻한 항구를 얻고 싶어 했는데 그러한 러시아의 이해관계와 조선이 잘 맞았던 거지. 그래서 러시아는 조선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해. 그런데 이제 청나라가 들어와서 러시아를 꼬셨더니 러시아를 견제하는 또 다른 나라가 들어오게 돼. 그 나라가 바로 영국이야. 영국은 지구 반대편, 유럽에서 러시아와 대립하던 국가였는데 이제는 동아시아에서 러시아가 영향력을 확대하자 안 돼! 라고 하면서 영국도 조선으로 그 세력을 뻗치게 되는 거지. 영국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가 북쪽에서 들어오자 조선 남쪽에 있는 한 섬, 거문도라고 하는 섬을 점령해. 그러면서 이것처럼 조선은 순식간에 열강들이 둘러싸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맛있는 케이크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거지. 정리를 해볼게. 갑신정변 이후에 어느 나라의 내정 간섭이 심화됐었지? 그래, 청나라였지. 이 청나라의 간섭을 막기 위해서 조선은 러시아에 접근해. 러시아는 얼지 않은 항구, 겨울에도 얼지 않은 항구를 얻기 위해서 남쪽으로 내려왔고 조선의 영향력과 잘 일치를 했지. 그리고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영국이 등장하고 영국은 남해 바다에 있는 거문도라고 하는 섬을 불법으로 점령하는 거야. 이거를 우리는 거문도 사건이라고 부른다. 결국에 열강들의 대립이 굉장히 치열해져. 언제 열강들이 막 서로 이빨을 드러낼지 모르는 상황이야. 이런 상황에서 조선은 조선은 그 누구의 편도 아니야. 우리는 중립이야. 딱 우리만 있는 거야. 우리는 누구의 편도 아니야. 너희들 다 사라져! 라고 얘기하는 조선 중립화론을 주장하지만 열강들 그 누구도 듣지 않았고 결국에 중립화론은 실현되지 못했어. 자, 이것은 거문도의 위치야. 그리고 거문도 사건 당시의 사진들이라고 해. 불법적으로 군사 기지를 거문도에다가 만들고 있는 영국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지. 이제 가뜩이나 일본이랑 청나라한테도 때문에도 머리가 아픈 조선에 서양 국가들까지도 등장하는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 초래된 거지. 자, 그럼 오늘의 마지막 포인트인 동학농민운동에 대해서 선생님이랑 같이 알아보도록 하자. 선생님이 개요를 설명해 줄게. 동학농민운동은 전봉준을 중심으로 한 전라도 지역의 동학교도들과 농민들이 힘을 함께 합쳐서 아래에서부터 일어난 사회 변혁운동이야. 크게 두 가지 시기로 나뉠 수 있는데 1차 시기의 포인트는 반봉건이야. 봉건에 반대하는 운동이었던 거지. 봉건, 즉 오래되고 낡은 제도, 오래되고 낡아서 썩어 빠진 사회를 고쳐나가자라고 하는 운동이었던 거지. 이 시기에는 탐관오리를 처벌하고 백성들과 일반 농민들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고 싶어 했어. 동학농민군은 농민군을 조성해서 전라도 지역을 장악하고 서울로 올라가서 썩어 빠진 정치를 바꾸어 보려고 했지. 그게 1차야. 그리고 2차에서는 흐름이 조금 바뀌어. 2차에서는 조선을 먹어치우려고 하고 있던 일본군에 대항하는 운동을 벌여. 그래서 농민군들은 일본군과 전쟁을 통해서 일본군을 조선 밖으로 몰아내려고 했지. 그걸 우리는 외세에 반대한다 그래서 반외세라고 얘기해. 이처럼 동학농민운동은 당시에 조선에서 가장 중요하던 두 가지 포인트를 모두 챙겨. 첫 번째, 사회를 개혁하고자 하는 움직임. 그다음 두 번째, 외세에 굴하지 않는 조선의 자주적인 움직임. 이 두 가지 모두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두 가지 성격을 가졌던 것이 바로 가장 아래에서부터 가장 일반적인 사람들이 밑에서 위로 올라오면서 이루어내려고 했던 사회운동, 바로 동학농민운동이
되겠다. 동학농민운동은 1895년, 그러니까 조선이 본격적으로 개화하고 개항한 지 20여 년이 지난 상황에서 발생해. 당시 지배층들은 여전히 옛날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백성들을 수탈했어.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이 굉장히 살기가 어려웠지. 그리고 외국과 통상하다 보니까 값싼 면제품들이 들어와. 그러면 당연히 집에서 수공업을 했던, 집에서 면제품을 만들었던 농민 수공업들이 몰락할 수밖에 없었어.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쌀을 많이 구매했을까? 바로 일본 상인들이 쌀을 엄청나게 구매해서 일본으로 가져가. 일본에서는 당시에 공업화가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쌀이 부족했거든. 일본은 조선에서 쌀을 구매했고, 이는 쌀값 폭등. 쌀이 너무 비싸지면 밥을 먹고 살아야 되는 백성들이 굉장히 살기 어려워졌겠지. 너희들 이 쌀값 폭등, 일본 사람들이 곡물을 무제한 유출한다. 이거 어디서 나왔었니? 맞아. 강화도 조약과 그 부속 조약에 있었던 내용이었어. 그때 있었던 조약의 내용이 여기까지 약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의 발목을 계속 잡고 있었던 거지. 때문에 우리는 조약 같은 걸 맺을 때 굉장히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맺어야 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어.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의 개혁 요구가 굉장히 많아졌고, 일본들을 싫어하는 일본 배척 기운도 높아졌으며, 당시에 백성들이 많이 믿었던 동학이 인기를 끌기 시작하는 거야. 이러한 배경에서 동학 농민운동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렇게 위와 같이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었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못 차린 사람이 있었어. 바로 전라도 지역의 조병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백성들에게 가혹한 세금을 물리고 그에 반대하는 농민들을 탄압했어. 대표적으로 전봉준의 아버지 역시 군수 조병갑의 횡포에 반항하다가 곤장을 맞고 사망하게 되지. 결국에 이에 불만을 가진 농민들은 바로 전봉준을 중심으로 해서 관할을 습격하게 돼. 바로 고부 농민 봉기, 동학 농민운동의 시작이야. 자, 마을에서 농민들이 봉기를 일으켰어. 그럼 정부에서 이것을 수습해야겠지. 당연하지. 그래서 정부에서는 사태 수습을 위해서 관리를 파견해. 제대로 된 관리라면은 벌 줄 사람은 벌 주고 고쳐야 되는 내용들은 고치는 게 맞겠지만, 정부에서 보낸 이 관리는 오히려 아니 어떻게 감히 농민 따위가 정부에서 파견한 관리를 공격할 수 있어? 그래서 농민들을 탄압하는 거야. 정말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관리였지. 때문에 농민들의 불만은 폭발하게 되고 고부를 넘어서 전 전라도 지역으로 대규모 농민 봉기로 확대되게 되는 거야. 이들은 나라를 돕고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 그 다음에 폭력적인 정치, 나쁜 정치를 없애고 백성을 구한다 같은 슬로건을 걸고 농민군을 구성하게 되고 전라도 일대를 장악하게 된다. 전라도에 있던 관군을 몰아내고 전라도를 농민군들이 장악하는 거야. 그리고 이들은 전라도의 핵심 지역이었던 전주성까지 점령하게 되는 거지. 너희들 조선 왕들의 성씨가 뭔지 아니? 조선 세운 사람 이름이 뭐야? 그래, 맞아. 이성계지. 그러면은 이들, 이씨, 왕들 조선 사람 다 이씨지? 그런데 전주는 이 조선 왕들의 본관이었어. 전주 이씨. 아마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 중에도 전주 이씨가 있을 거야. 그런데 그런 전주를 농민군들에게 점령당했다? 정부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큰일 난 거지. 아무리 위급한 상황이라고 했지만 이때 조선 정부에서는 또 엄청난 판단 미스를 해. 정부는 스스로 국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동학농민운동의 해결을 남한테 맡기지. 누굴 것 같니? 그래, 위험할 때마다 우리가 부르는 그 나라야. 바로 청나라. 정부는 또 청나라에 연결을 해. 청나라가 연결을 받아서 청나라가 지원군을 파견하게 된다. 그런데 청나라만 들어오는 것도 문제인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디도 들어올까? 그래, 갑자기 일본도 군대를 조선에 파견한다. 갑자기 일본은 왜 조선에 군대를 파견했을까? 너희들 아까 갑신정변 때 맺었던 텐진조약 기억나지? 그래서 텐진조약에 의거해서 우리 그때 한쪽이 조선에 군대 파병하면 같이 하기로 했지? 청나라 너희들 지금 조선 들어가지? 우리도 조선에 군대 파병한다! 라고 하면서 일본 군대까지 들어오게 되는 거야. 조선에 외국 군대가 2개나 들어오는 것은 동학 농민운동들을 진행했던 농민들도 원하지 않았겠지? 때문에 농민들은 조선 정부에다가 야, 조선 정부야, 너 개혁해라.
이 정도면 내 말 알아들었지? 개혁해. 우리 일단 자진해서 물러난다. 지켜볼 거야. 약속 지켜. 라고 하면서 스스로 물러나게 돼. 이것을 전주에서 평화의 약속을 했다 라고 해서 전주화약이라고 해. 그래서 농민들은 물러나고 전라도 지역에 집강소라고 하는 기구를 설치해서 다양한 개혁들을 실천해 나가려고 해. 조선 정부도 마찬가지였어. 조선 정부도 나름대로 개혁을 추진해 나갔다. 그러면서 야, 우리 이제 동학농민운동 끝났어. 청나라 일본, 너네 집으로 돌아가 라고 얘기를 했어. 하지만 여기서 돌아갔을까? 돌아가지 않았어. 이때 조선에 들어왔던 바로 일본군이 경복궁을 불법으로 점령하고 조선을 압박하기 시작하지. 그리고 뒤이어서 일본은 청나라와 전쟁을 시작해. 청일전쟁이야. 어디서? 조선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농민군은 상황이 묘하게 흘러감을 알게 돼. 결국에 이 일본군을 몰아내지 않으면 조선의 미래, 조선의 내일은 없음을 직감한 농민군은 일본군을 조선에서 몰아내기 위해서 바로 2차 동학농민 봉기를 일으키지. 10만 명에서 20만 명에 이르는 농민군은 서울로 진격하기 위해서 공주의 고개였던 공주 우금치라고 하는 고개에서 일본군과 조선군 관군 연합군과 싸우게 돼. 여기서 농민군은 신식 무기로 무장한 최신 소총과 기관총으로 무장했던 일본군과 관군과 싸우게 되지. 성능이 떨어지는 구식총이나 죽창 같은 무기로 무장했던 농민군은 아무리 숫자가 많았지만 결국에 싸움에서 패배하게 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게 됐어. 결국에 농민군은 이 전투에서 패배함으로써 회복할 수 없는 그런 타격을 입고 지도자인 전봉준도 체포되고 동학농민운동은 실패로 끝나게 된다. 동학농민운동은 비록 실패했지만 우리 역사에서는 단순히 실패한 운동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나 의미가 많아. 마지막으로 이 의의들을 정리를 해보면서 동학농민운동에 대해서 정리하는 것을 마무리할게. 먼저 첫 번째, 동학농민운동은 바로 백성들, 민중이 중심이 된 반봉건, 그럼 또 뭐가 나와야 되는지 알겠지? 반외세 운동이었어. 그리고 두 번째, 농민군의 일부가 나중에 항일 의병투쟁에 가담하게 돼. 나중에 일본이 조선을 차지하려고 했을 때 항일 의병투쟁으로 연결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농민군들의 요구가 가보개혁의 일부 반영돼. 이러한 세 가지 의의가 있지. 그래서 우리가 동학농민운동은 비록 실패했지만 굉장히 많은 의의가 있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동학농민운동의 과정과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으니까 이젠 읽기 자료로 동학농민군이 주장했던 개혁안을 같이 읽어보자. 첫 번째, 세금 거둘 토지를 확대하지 말 것, 환곡을 중복해서 내라고 하지 말 것, 탐관오리를 내쫓을 것, 매간매직하는 자들을 내쫓을 것, 포구의 각종 세금들을 폐지할 것, 이런 것들을 보니까 동학농민운동들이 백성들의 삶을 개선하고 그 다음에 썩어빠진 정치를 개혁하기 위한 운동이었다는 것들, 그런 조선을 꿈꾸었다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오지영이라고 하는 동학운동가, 실제로 동학농민운동에 참여했던 사람이야. 그 사람이 쓴 책에 보면 이런 내용도 나와. 토지는 평균으로 분작한다. 무슨 말인가 하니 이제 농민들이 평균으로 해서 각각 공평하게 땅을 나눠서 토지를 농사를 짓자는 얘기야. 기존에는 소수의 사람들이 땅을 독점해서 다 차지하고 있었다면 이제 조선에서는
땅을 나누어서 일반 농민들이, 실제로 농사 짓는 농민들이 땅을 갖고 농사를 짓자, 백성들을 위한 사회를 만들자라고 하는 움직임 또한 추구하고 있었던 것이 동학 농민운동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지점들을 우리가 이런 개혁안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 있겠지. 계속해서 이어서 동학농민운동의, 동학농민군의 4대 강령에 대해서도 읽어볼게. 사람을 죽이지 말고 가축을 잡아먹지 말라. 충효를 다하여 세상을 구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라. 일본 오랑캐들을 쫓아버리고 나라의 정치를 깨끗하게 하라. 군대를 몰고 서울로 올라가서 건세가와 귀족들을 없애버려라. 우리는 이런 항목들을 보건대 동학농민운동이 반외세적이고 반봉건적인 그런 흐름을 갖고 있었던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겠지. 여기까지 공부하면 우리가 오늘 공부해야 되는 모든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공부를 한 거야. 그럼 오늘 무엇을 배웠는지 한번 선생님이랑 체크하고 넘어갈게. 첫 번째, 성급한 근대 개혁이었던 갑신정변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그리고 조선을 둘러싼 열강들의 눈치 싸움을 알아보았지. 거문두 사건, 그 다음에 조선의 중립화론, 이런 것들 기억날 거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래에서부터의 민족운동, 농민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민족을 위해서 진행되었던 동학 농민운동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었겠다. 자, 다음 시간. 잠깐만 쉬었다가 바로 뒤에 이어지는 시간에는 무엇을 배울 거냐? 조선은 근대화와 개혁의 파도가 막 몰라쳐 왔어. 그 결과 드디어 조선에서 개혁이 이루어진다. 가장 대표적으로 그 개혁의 이름은 갑오개혁과 을미개혁이야. 각각의 개혁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조선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조금만 쉬고 바로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자. 그럼 오늘도 수고 많았어. 이따 보자. 안녕!